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내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귀엽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은 떨어지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신거를 정말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 먹는 게 저에겐 벌칙이지 않을까 네. 해서 레몬을 먹겠습니다. 레몬 먹고 휘파람 불기.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태연 학생 항상 1등으로 언제나 1등이네요, 인사를 하는 것 진짜. 같아요. 대단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예.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아쌤 힌트 많이 주세요. 승현 학생 힌트업도 잘 맞추지 않나요? 잘 맞춰요? 그건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지 마세요. 이게 단호예요. 단호예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중국 관료 사회의 고질인 가족, 친인척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 관료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취업 및 영리 활동을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중국의 유명한 지명 몇 개를 대볼까요? 알고 있는? 경, 네, 상해, 상해. 광저우, 그 중에 네, 뭐가 끌려요?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이게 시범적인 모델이거든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5, 4, 3, 2, 상하이 모델. 1, 상하이 모델. 땡. 상하이 모델. 정답입니다. 속이 좋아요. 오, 대단하네요. 중국 고위 관료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 공공기업이라든가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이른바 좋은 기업에 고위직에 아예 모르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자녀들도 말하자면 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직과 관계돼서 무슨 그 거래가 있다거나 이런 기업들에 취직을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역차별 있는데, 아닐까요? 예,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저렇게 해야 될 만큼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성공을 되게 많이 거둬서 이거 베이징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좀 이걸 해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주목해야 될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현존하는 탑입니다. 이 탑은 무엇일까요? 과연? 탑 이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일반 탑들 부르는 거랑 좀 뭔가 달랐던 것 같은데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팔상전입니다. 팔상전 팔상전. 정답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에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네.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국보로 55, 네. 5층이라 55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맞아, 네. 맞아요. 다른 게 아니라 팔상전이라는 게 법주사에 있는 저건 절 이름이고요. 팔상전이라는 게 네. 그 부처님의 행적을 8가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왜 무슨 탑, 뭐 석가탑, 다부탑이 아니냐면 실제로는 탑이라기보단 건물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건물인데요. 근데 저런 그 8가지 그림들을 예전엔 탑에 넣어놨대요. 그래서 이거를 5층 형식의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 밖으로 보면 거대한 탑인 거죠. 아. 가장 거대한 탑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면서도 탑인 형태. 그래서 이제 무슨 팔상탑이 아니라 팔상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이질적인 분야를 접목해 창조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MC 찬스 쓰겠습니다. 재환이 형 찬스를 쓰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표정입니다. 알고 있나요? 헷갈려요. 답이친지 아닌지. 자, 한번 알겠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이게 메디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메다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메디치 효과. 메디치 효과. 네. 정답입니다. 오.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아니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맞추지 말아야죠. 14세기, 17세기 이탈리아 피렌체가 네네. 되게 중심 도시였는데 그 피렌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네. 메디치 효과가 그런 후원을 되게 많이 한 거죠. 문화라든가 경제, 과학 등등. 이 사람들 다 후원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경제학자면 경제학의 얘기만 했는데 문화랑 같이 섞여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다른 시각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융합하는 것들, 요즘 말로 하면 통섭이라는 것들이 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하나의 시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메디치 효과라는 부분은 그래서 다른 이질적인 분야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 운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출신 무하마드 빈 압둘 와하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건국 이념의 기초가 되었고 18세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간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런 거 보니까 그쵸. 저 사람 이름이 아마 저 일부분이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어쩌까한테 주세요. 정답은 와하비즘입니다. 와하비즘 와하비즘 정답입니다. 복고주의 운동, 그 원리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주의 운동은 코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코란도 코란이요. 네. 그다음에 성물이나 성도 같은 숭배를 배격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비이슬람적인 음주, 도박, 춤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이런 건데 사실 모든 종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원리주의예요. 원리주의. 그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거라서 옛날에 그 무슨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과격한 테러리즘 그런 것들이 다 원리주의에 근본한 게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게 와하비즘 왜 문제가 되냐면 IS 네. 이런 테러리즘의 기초적인 어떤 사상으로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가 늘어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경기가 좋을 때 무슨 기라고요? 호황기, 안 좋을 때? 불황. 어쩔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불황형 흑자입니다. 불황형 흑자. 불황형 흑자. 정답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5문제 모두 맞췄는데요. 네, 일단 네.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저기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가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건데 네. 전반적으로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흑자인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불황형을 빠져 있는 거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또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는 환율상의 저런 문제인데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 때문인데 이걸 확대해서 흑자인데도 불황인 거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구분해서요. 그 수출입에 관계된 건 불황형 흑자, 이번에 큰 개념으로 할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승현 학생 5문제 모두 맞췄어요. 어땠나요? 그 레몬 먹기 싫어서 좀 열심히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아는 건 몇 개 없고 눈치로 그냥 푼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이 법주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이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서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충북도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한 씨는 등산 가끔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요. 좀 하세요. 네, 침대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라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이제 슬슬 가을 산행 가시는 분들 많아질 시기인데요. 전국 곳곳의 명산마다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산행을 하는 이들과 사찰 간의 마찰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사찰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거두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진짜 좀 공감하는 게 사찰의 관람료를 내고 가는 경우는 이제 보통의 수학여행 갈 때 이제 불국사 이런 거가 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찰 대부분 다 앞에서 이제 돈을 받거든요. 승현 학생의 경우는 좀 뭐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오대산 월정사를 갔을 때 그 월정사도 그렇게 관람료라고 해서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월정사를 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람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딱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단순히 오대산을 올라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찰에서 받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박물관이나 고궁을 가도 입장료를 내잖아요. 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화재를 내가 관람하려고 마음먹고 가서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사찰은 산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사찰에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을 거지만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통행료를 진수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럼 재환 씨가 침대에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침대에 올라갈 때마다 1,000원씩 내라. 네. 엄마가 해가지고 계속 내게 되면 그럼 크잖아요, 그것도. 그럼요, 내 엄마. 침대 내가 올라가는데 왜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통행을 이 산이라는 건 누구나 다 공유 재산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통행세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관련된 뉴스 한번 보고 알아볼게요. 어떤 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등산할 때도 돈 내라. 국민이 부글부글, 당국은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등산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돈을 거둔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신용카드도 받지 않고요. 그 집행 내역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들을 절을 찾는 사람들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산에 오르는 일반 등산객한테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거두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통행료라는 이름이 뭐 관람료라기보다는 이건 통행료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충북도랑 법주사에서 관람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주사에서 돈을 받으니까 충북 이런 쪽에 지금 관광객이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산을. 그러니까 다른 쪽에만 좀 관광객이 오고 이쪽에 관광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지역 관광 경제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충북도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보전해 줄게. 그 액수를 보존해 줄게라고 해서 그게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른 문화재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사례를 좀 찾아보는 그 주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불교 안팎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람료를 징수해 왔고요.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요. 각 사찰마다 징수 방식과 액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1,000원에서 5,000원이지만 실제로 1,000원에서 5,000원 5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만별이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그냥 아예 등산로 입구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데만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각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렇고 어떤 데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통행료처럼 받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불교 사회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도 불교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을 내도록 하는데 고민해야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한 다음에 이 절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불교계가 관리를 잘하자라는 그런 자성의 의미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와 함께 또 종단 내부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용어들을 고민하고 규정 등을 다듬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 걸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등산만 하는 이들에게도 그 관람료를 좀 징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사찰들은 그 이유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찰들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절에 안 들어가는데 지나가는데 이 길만 지나가는데 왜 돈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그 땅도 우리 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을부터 이제 스님들하고 그렇고 절 그러니까 사찰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지나갈 때 그 통행세를 받는 거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부터 통행세는 아니지만 들어갈 때부터는 내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일종의 정말로 통행세처럼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찰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찰을 들르지 않을 경우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지 않았던가요? 이게 예전에 지리산 성삼도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에서는요. 네. 이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은 무조건 돈을 냈어야 됐어요. 천은사에서 그걸 받았거든요. 네. 1,600원인데 어느 정도냐면 버스가 지나가면 네. 버스를 세운 다음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한테 다 돈을 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그런데 2010년에 결국 시민 74분께서 모이셔가지고 천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거예요.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나온 그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이건 위법이다. 네. 왜냐하면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문화재 관람료를 다른 말로 공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은사는 협의도 없이 지금 임의로 명칭을 바꾸니 계속 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협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협의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재밌는 건 네. 협의가 안 될 시 어떤 조치가 있다라는 그런 벌칙 조항이 없다는 거죠. 협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너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만 있는 거지 너 그러면 어떤 벌에 처할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판결이 됐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승현 학생은 두 번째 기사 중에 어떤 거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그 두 번째 기사에서 예. 불교계가 받은 그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서 이 중에 30%만 뭐 어떤 총괄적인 문화재 관리에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거둔 금액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그럼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건데 그럼 문화재의 어떤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아닌 다른 뭐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목적에 맞지 않는 관람료 징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속리산 법주사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은 법조사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는 입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 1970년대만 해도 속리산의 법주사는 굉장히 그 중부권 관광의 최대 지역이었다고 네. 해요. 한 해 220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이야 220만 명 그런가 보다 하는데 1970년대 220만 명은 진짜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딱 그 코스가 법주사를 갔다가 세심전 갔다 문장대를 들어가는 코스에서 법주사가 네. 처음에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네. 여기에도 따로 돈을 받기 시작하는데 네. 다른 지구들이 있어요. 그 속리산을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지구들. 거기가 이제 화북, 화양, 쌍곡 해가지고 네. 그 세 군데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럼 돈을 안 받고 여기만 돈을 받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 집계한 탐방객 98만 명 중 38.8%가 법주사가 아닌 다른 곳을 택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법주사로 거의 다 올라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법주사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네. 지역 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신 분들은 요즘엔 손님이 없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팔이 날리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다 입장료를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만도 많고요. 이게 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그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불교계 그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그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좀 고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이게 불교계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는다는 건 실제로 그 불교도 종교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많이 찾아오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 관람료를 받는다는 건 종교로서의 그런 자신이 가져야 할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문턱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돈벌이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화재를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와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오히려 불교의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방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자체와 정부의 어떤 도움과 협의가 좀 꼭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네, 선생님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라라라라라라라. 네, 우리 기업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이용한 코즈 마케팅을 기획해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승현 학생 준비됐나요? 네. 레고를 이용하여 문화재와 관련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레고에서는 레고 아키텍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인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직 세계 유명 몇몇 국가의 랜드마크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고 코리아에서는 이를 확장시켜서 한국에 있는 유명 문화재들을 재현한 상품을 출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재 보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코즈 마케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재 보전에 이제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재가 보전되어야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레고를 만들 수 있고 또 레고를 즐김으로써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이러한 상품들과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한국의 문화재는 어떤 레고의 특성과 잘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고를 가정한 거죠. 네. 기업을 레고를 가정하고 그 문화재 라인업을 출시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뭐 두 번째 한국의 문화재와 레고가 잘 맞는다는 건 무슨 근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레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 블럭과 블럭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한국의 뭐 전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뭐 끼워 넣기 방식으로 보통 이제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레고와 잘 연결시킨다면은 더 좋은 부분을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외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땐 그렇고 외부적으로 보면 서양 건축물은 그냥 틱틱틱 해가지고 네모나고 그러니까 레고로 만들기가 오히려 좋은데 한국 건축물은 뭐 처마라든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레고 마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해서 어떤 브릭들을 구매를 해서 그 부분들을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주사의 어떤 그 팔상정 같은 것도 이제 뭐 36,000개 정도에 되는 브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레고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면 일단 공익적인 성격의 네.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건 문화재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는 좋은데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이쪽에서 돈을 써가지고 하는 이벤트 같은 그런 코즈 마케팅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돈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한국의 문화재가 네. 이게 한국 안에서만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마케팅으로 아예 라인업을 출시하기엔 좀 위험한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만 출시를 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게 한국의 문화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양에서도 충분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예 우리 승현 학생이 처음부터 네. 이걸 이벤트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안 따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매력 있다, 재밌다 정도면 되는데 그걸 상품으로 만들다고 했을 때는 이거 네. 상품성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매력이 있을 것이 한국 건축물이라고 네. 했을 때 굉장히 근거가 약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내 생각엔 내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보니까인 건데 네. 실제로 한국의 뭐 남대문 모형이 어디서 팔린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가령 에펠탑 같은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오히려 랜드마크는 경복궁이 아니라 남산타워죠.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랑 관계가 없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그럼 팔 수 있는 레고에선 그럼 라인업이 경복궁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법주사 팔상전을 외국인들이 사갈 건가요? 한국인도 안 살걸요? 예. 그랬을 때는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 기업에서 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상품으로서는 저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여기서 이제 돌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PT 면접 형식으로 이런 마케팅을 기획하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기업의 어떤 PT형 문제로서도 좀 괜찮게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코즈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가령 뭐 삼성전자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뭐 열정락 콘서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코즈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공익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키우려고 하는 거라 처음부터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재라는 게 한국인들한테도 굳이 내가 법주사 팔상전의 모형을 사가지고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품으로 만들었을 땐 기업에서는 그거 굉장히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품으로 만들었을 땐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품 자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근거가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대답할 거면 이런 근거로 실제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어야지 설득력이 생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런 마케팅적으로 그냥 이벤트처럼 이렇게 기획했습니다라고 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승현 학생 이세임 평가 어땠습니까? 그 이벤트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고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코즈 마케팅은 그냥 물건을 파는 거에서 이득을 남기면서도 또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품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한 가지 요거 좀 재밌는 문제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저는요. 일단 문화재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재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팔방대장경도 있겠고 뭐 남대문도 있겠고 있겠는데 문화재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를 논하기 전에 그냥 모든 게 하나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걸 찾지 않았고 다른 데 찾았는데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름의 그 유래나 뜻들이 다 조선시대부터 온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름이 역사나 다름이 없어요. 왕십리나 답십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 사는 곳에서 심리 떨어져. 그렇죠. 역시 모르는 게 없으셔서. 예. 답십리는요? 답십리는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왕 그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십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답십리예요. 양신님, 답십리가 다 그런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동진이 왜 정동진이 아세요? 네. 경북 예. 아주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지역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훈민정음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은 뭐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그렇구나. 사실이고, 사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우리나라 말을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얼과 근간이 되는 언어가 훈민정음이 아닌가 맞아요, 싶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로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널리 전파시킬 사명감이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나운서죠. 훈민정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요. 그쵸, 그쵸. 우리 단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다혜 학생, 삼국 사기.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 영웅들의 열전이다. 그리고 편년체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현대식의 역사 공부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온유 학생, 훈민정음. 조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고유의 문자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우리의 얼과 역사를 간직하고 현재를 반영한다. 태희 학생, 팔만대장경.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 유산이다.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가치, 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유실 학생, 국악. 국악은 음악으로서 한 민족의 정서를 담아왔다.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하나뿐인 고유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수혜관 학생 어땠어요? 예. 저는 이 모든 문화재들을 뭐 우열을 가리는 게 아, 사실 그럼 의미가 어렵죠. 있을까 해서 내 학생들의 의견 모두 다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 베스트 댓글과 함께 네. 뽑아주세요. 재환 씨의 이 열변이 베스트 네. 답변을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저 승현 학생처럼 이 의견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이거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한 번쯤 자기는 어떤 문화재에 좀 관심이 있었고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내가지고 딱히 좀 뽑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자기가 생각한 그게 정답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모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네, 선정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1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솔직히 이런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문화재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다 생각을 별로 중간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또 문화재에 대해서 또 동네 근처에 있으면 한번 가보고 뭐 재환 씨가 얘기한 대로 그 근처에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가보면 막 그런 그 지명의 유래 같은 게 어딘가 서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문화재를 좀 찾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승현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는 그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네네네. 뭐 어떤 입장도 없었는데 네네네네. 이 오늘을 통해 가지고 뭐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사찰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좀 지역 사회, 지역 경제와 사찰과 또 뭐 이렇게 정부 등산객들 이런 모두가 좀 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